망망대해를 떠돌아다니는 여러분들께 유리병 편지를 던질게. 안녕하세요. 저는 소요고요. 저는 해화입니다. 와, 와우. 네, 또 오랜만에 다시 또 찾아왔습니다. 항상 오랜만이죠. 오랜만이 아닌 게 오랜만이겠다. 맞아. 매번 이런 그 얘기를 생각이 하는 것 들고 같은데. 이제 저번에 저희가 녹음을 했던 게 미키 미키 17. 세븐틴. 한 달이 넘었네요. 녹음을 한 게. 벌써 그렇게 됐나? 미쳤다리. 그 이제 한 달 동안 있었던 일 아주 간단하게 이야기를 해보고 넘어갈까요? 아, 최근에 왜, 결혼식을 왜? 2개나 갔구나. 그 한 달 내에. 맞아요. 그 결혼식 심지어 둘 다 이제 겹친진이어가지고 제 동기들이죠. 맞네, 둘 다. 다 내 동기들이고 결혼을 했더라고요. 결혼하는 동기들 보고 또 이제 결혼식 끝나고 또 사람들도 오랜만에 만나고 뭐 이런 음, 경험을 했습니다. 저는. 그니까. 그리고 저는 그 3월 말에 생일이 있는데 음. 이제 생일 때 이제 엄마 아빠랑 오사카 여행도 다녀왔고 아, 맞네, 맞네. 네, 가족 여행이라는 게, 아, 이런 느낌이구나. 이제 슬슬 쉽지 부모님이랑 않죠? 여행을 했을 때, 맞아요. 분명히 되게 좋지만 또 되게 어렵기도 한, 뭐 약간 이런 양가적인 것들을 느끼고 왔습니다. 맞아. 이게 아무래도 제 제가 나이가 이제 30이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부모님도 환갑이 다 넘으셨고, 저 막내라서. 음, 음. 그러다 보니까 이제 특히 엄마의 체력 이런 것들 좀 생각을 해보면은 좀 이렇게 또 동선 짜고 이러고 이렇게 하는데 생각보다 어려움이 좀 하기도 하고 또 이제 또 엄마가 좋아하는 거, 아빠가 좋아하는 거, 제가 좋아하는 거 또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런 맞아. 것들을 또 이렇게 잘 조율해 보는 어떤 경험의 시간이 됐고 재밌었습니다. 재밌었고 뭔가 다음에 뭐 또 가면 더 즐거울 게 더 뭔가 잘할 수 있지 않을까 이번에 어떤 경험을 바탕으로 이런 생각도 들었고 또 제가 좋아하는 이제 일본의 어떤 오사카에 있는 음, 음. 데님 브랜드의 어떤 옷들 잔뜩 또 사가지고 이제 그 신나게 입고 다니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그 네. 가족 여행이라는 게 이제 부모님의 체력도 체력인데 어릴 때는 이제 부모님을 따라서 다닌 거라면 이제는 나의 취향도 생기고 내가 가고 싶은 데도 생기고 근데 그게 엄마 아빠와 다르고 막 이런 데서 오는 어려움들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리드를 해야 되잖아요. 이제 맞아, 맞아. 보통 이제 옛날에는 어딜 가면은 리더가 이제 엄마 아니면 응, 응. 아빠였다가 뭐 한동안은 이제 큰 누나가 리더를 많이 했었는데 제가 리더를 하게 되니까 또 이런 저런 이렇게 생각할 거리들이 많더라. 또 제가 응, 제이여가지고 응. 계획이 깨지면 스트레스를 받아요. 이게 막 일 처리가 딱딱딱 안 되면은 막 스트레스를 받기 시작하는데 맞아. 그러니까 또 이제 또 엄마 아빠가 눈치를 주지 않는데도 내가 막 응, 눈치를 봐. 응. 그런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래도 너무 재밌었다. 왜냐면 가족끼리 해외여행을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응. 가족여행 한번 밀린 이후로는 쭉 못 가고 있다가 되게 오랜만에 간 거라 엄청 오랜만에 좋았습니다. 갔구나. 예, 물론 이제 누나들은 이제 출가를 했기 때문에 셋이서 간 거긴 한데 출가. 아무튼 좋은 경험이었다. 응. 저, 응, 저는 아까 그 결혼식 얘기 이어서 해보자면 이제 둘 다 언니들이었거든요. 저희 동아리 맞아요. 언니들이었는데 아, 이게 이제 슬슬 이제 이게 현실로 보이더라고요. 이게 제가 음, 이제 어 비혼주의자가 아니라서 더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언니들이 해봤어요. 저랑 거의 한 2살 차이 정도밖에 안 난단 말이에요. 그쵸, 그쵸. 그러니까 언니들이 하는 모든 그 결혼식의 모든 것, 그 결혼식 장소, 옷, 음식, 스드메, 무슨 스드메. 그런 게 다 이제 돈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맞아. 그래봤자 저 언니들 나보다 한 2년밖에 더 안 살았는데 저걸 언제 다 준비하고 언제 저런 돈을 마련하고 했을까 하는 생각들도 음, 들면서 어떻게 또 바로 그렇게 결혼이라는 거를 결심을 해서 지금 저 자리에 저러고 있는가
대한 생각이 음, 많아지는 또 두 번의 결혼식이었습니다. 심지어 그 두 언니들이 약간 결혼식의 스타일도 조금씩 다른 점들이 있어서 그쵸, 약간 그쵸. 많이 달랐죠. 또 이제 또 약간 이렇게 비교하면서 보게 되는 게 있더라고요. 뭐 좋다 나쁘다를 맞아, 떠나서 맞아. 이 언니는 이걸 했는데 이 언니는 저걸 하네 이러면서 또 비교를 하게 되기도 하고 이래서 약간 음, 그걸 또 보면서 또 남들이 또 내 걸 보면서 비교를 할 수도 있겠구나. 더 음. 많은 것에 비교 대상이 되기 전에 빨리 결혼을 해버려서 비교 대상을 줄여야겠다. 라는 생각도 어느 정도 하게 되는 그런 경험이었습니다. 맞아요. 뭐 전 심지어 동기잖아요, 동기. 음, 음, 그러다 보니까, 생각이 많아지죠. 물론 저는 해마처럼 아직 뭐 전혀 뭐가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간 이런저런 생각도 많이 들고, 확실히 그리고 결혼식이 다 다르기도 하니까, 음, 어떤 결혼식을 보면서는, 이거는 이제 내가 만약에 하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하면은 요런, 음, 이렇게 음, 하객 입장에서 이런 걸 느끼겠구나. 음, 이런 식으로 느끼는 게 긍정적이겠구나. 아니면 이런 식으로 느끼는 게 조금 아쉽겠구나. 뭐 이런 것들을 좀 음. 많이 느끼게 되더라고요. 맞아, 맞아. 그리고 특히나 이제 최근에 결혼한 친구의 결혼식은 뭔가 되게 하객은 사실 가서 앉아서 박수 치고 이런 거밖에 할 게 없는데도 음, 뭔가 되게 그들의 어떤 결혼식에서 함께 하는 듯한 느낌을 음, 되게 많이 느낄 수 있던 장치들이 여러 가지 있었어요. 뭐 엄청 막 뭔가를 막 하거나 이러지 않았음에도 음, 그런 것들을 좀 느끼게 돼서, 그러니까 결혼식 하객의 입장에서 이 친구들의 결혼식이라고 하는 어떤 행사를 함께 하고 있다. 음, 라고 하는 감각을 느낄 수 있는 것들이 이렇게 조금씩 있어가지고 되게 많이 뭔가 배우는 게 있었던 것 같아요. 맞아, 맞아. 아무튼 그래서, 생각이 진짜 많아졌다. 열심히 오랫동안 준비를 했구나. 근데 이게 이 사람들에게는 되게 즐거웠겠구나. 이런 게 보여가지고 음, 되게 멋있기도 하고, 음, 동기의 입장으로 보기에 멋있기도 하고, 뭐, 부럽기도 하고, 그렇게 같이 이렇게 즐겁게 식을 꾸밀 수 있는 사람을 만났다는 것도 되게 부럽기도 하고, 멋있기도 하고, 음, 뭐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그러면은 영화의 이야기로 넘어가 볼까요? 예이. 저희가 오늘 다룰 영화는 드디어 넷플릭스에 상륙을 한 2022년 최고의 힙스터 영화 Everything Everywhere All at Once입니다. 와, 네, 감독과 각본은 다니엘스라고 불리는 다니엘 콴과 다니엘 샤이너트, 이 음, 두 사람이 항상 공동 작업을 하는데, 이 두 사람이 이제 연출을 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당연 메인 배우, 그러니까 주연 배우는 양자경, 양자경 누님. 양자경. 그다음에 카오이 콴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화교 출신 베트남계 미국인이라고 하는 굉장히 독특한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배우가 있고, 그다음에 스테파니 수라고 하는 젊은 이제 동양인 배우, 음, 아니 동양인 배우라기보다는 동양계 배우, 음. 뭐 이렇게 등등이 있습니다. 키오이 콴이네요. 키호이 네. 콴. 그래서 이름부터가 뭔가 엄청 중국스럽지도 않으면서 약간의 이렇게 베트남스러운 느낌도 조금 나는 또 독특한 분이셨어요. 맞아. 그리고 이제 양자경이라고 하면 이제 중국, 홍콩 이쪽 영화에서 자주 보이시던 음, 분이잖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와호장룡을 정말 재밌게 봤어가지고 어, 와호장룡에서의 어떤 그 포스를 아직도 기억하고 있는데, 여기에서도 이 감독들이 이렇게 재밌게 본 영화에 와호장룡이 있더라고요. 어, 그래가지고 이 양자경이라는 배우가 가지고 있는 어떤 무기들을 이 영화 안에서 막 진짜 다 쓰려고 엄청 노력한, 이 양자경이라는 배우에 대한 얼마나 큰 리스펙트를 갖고 이 영화를 만들었는지가 음. 느껴지기도 했던 것 같아요. 감독님들 엄청 젊네.
맞아요. 88년생, 87년생이네요. 대박. 어쩐지 뭔가 힙스터 같다 했어요. 음, 음. 뭔가 뭔가 힙스터 같으면서도 굉장히 아웃사이더적인 느낌이 음. 강하면서도 잘했어요. 잘 만들었고. 심지어 양자경 그래서, 배우는 얼마 전에 저희 위키드에서도 봤었잖아요. 네. 맞네. 그러네. 위키드에도 나왔구나. 저희 컨텐츠에서 두 번째로 등장하신 분입니다. 거기서도 포스가 장난 아니었는데 음, 여기서 이렇게 해보니까 또 다른 느낌이네요. 이 무술을 좀 음, 해주시니까 음. 좋았어. 멋져, 멋져. 우리가 양자경에게 기대하는 음, 그런 것들 전부 보여줬기 때문에 음. 좋았습니다. 네. 그리고 2022년 3월에 미국 개봉을 했고 한국에서는 10월에 개봉을 했습니다. 벌써 시간이 그렇게 됐구나. 뭐 그렇죠. 시간이 너무 빠르게 흘러요. 무섭습니다. 무서워. 네. 무사왕. 사왕. 그리고 이제 등장인물 그 양자경 배우는 에블린 왕이라고 하는 그 홍콩계 어떤 미국인의 음, 역할을 맡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떠나서 옛날에 뭐 이렇게 무남 동료로 태어나서 배우를 꿈꾸기도 했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아버지는 그 남아선호 사상이 있어가지고 약간 여자아이라는 것에 불만을 가지고 있는 상태이기도 했는데 음, 중간에 이제 현 남편인 웨이먼드 왕을 만나가지고 미국으로 이민을 간다는 선택을 하게 됩니다. 아빠는 또 이 웨이먼드가 되게 뭐랄까 약간 카이드니스한 음, 부드럽고 어떻게 보면은 이 당시에 아버지의 입장에서 보기에는 별로 남자답지 못한 음. 그런 캐릭터이기 때문에 아버지가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 그 아버지 어떤 떨떠름한 표정을 뒤로 한 채 미국으로 향하게 되는 배우입니다. 그래서 이제 세탁소 보통 이제 동양인들이 미국 이민을 가게 됐을 때 그 음, 1세대들이 보통 세탁소, 편의점 음, 뭐 이런 것들 많이 음, 하잖아요. 음. 그래서 이제 전형적인 코스로 세탁소를 이제 운영하게 되고 그 슬하의 외동딸인 조이를 낳고 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조이 왕이라고 하는 역할은 스테파니 수 배우가 맡았는데 이 스테파니 수 배우가 되게 약간 제니 닮았나? 약간? 뭔 느낌인지는 알 것 약간 닮았어요. 같습니다. 약간 에블린이랑 조금 어렸을 때 막 잘 지냈던 것 같긴 한데 어느 순간 이제 엄마한테 약간 음, 반항을 하기 시작하고 대학교를 자퇴하고 그 다음에 어머니에게 커밍아웃을 하죠. 음, 나 사실 여자를 좋아한다. 그러고 이제 여자친구인 베키와 몇 년? 2, 3년 정도 연애를 한 상태인 걸로 나와요. 음, 그 다음에 이제 웨이먼드 왕은 이제 에블린의 남편인데 되게 다정하고 착하고 막 그렇지만 좀 일머리 없고 되게 유약해 보이는 그런 어떤 캐릭터로 나옵니다. 파워 F의 그런데 느낌. 맞아요. 파워 F인데 아니 근데 F도 약간 감정 기복이 확 있어가지고 왕 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가 않아. 조용조용하고 자신의 어떤 감정을 이렇게 표출도 잘 못하고 이런 느낌으로 나옵니다. 근데 이제 에블린이랑 뭔가 자꾸 대화를 좀 하고 싶은데 에블린은 이제 자꾸 막 이런저런 일 막 한다고 이제 웨이먼드와의 대화를 자연스럽게 피하죠. 음, 그런데 이제 이 우리의 어떤 다정쟁이 웨이먼드는 이 아내로부터의 어떤 그 다정함을 충분히 받지 못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 이혼 서류를 이제 조금 준비를 하고 있어요. 음, 음, 그런 상황이다. 그런 상황이고, 그 다음에 공공이라고 하는 에블린의 아버지가 있습니다. 아버지가 이렇게 딸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지만,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자신을 이렇게 보살펴 줄 사람이 결국에는 딸밖에 남지 않아서 미국에서 이제 같이 살게 된 상태고요. 전형적인 옛날 그 다음, 아버지 느낌. 맞아. 옛날 동양인 아버지. 음, 그
전형적인 캐릭터입니다. 그리고 이제 좀 또 하나 중요한 이 가족 외에 중요한 인물이 하나 있다면 디어드리라고 하는 국세청의 어떤 세무조사원 음, 이 캐릭터가 굉장히 나오죠. 그래서 이제 디어드리에게 세무조사를 받아야 하는 상황에서 이제 에블린이 그 압박을 받게 되는 과정과 거기서 나오는 어떤 스트레스, 그리고 그때부터 벌어지는 어떤 판타지한 어떤 상황, 음, 이런 것들이 맞물려 가면서 이야기가 시작되게 됩니다. 넹. 네. 이렇게 이제 본격적으로 줄거리 들어가기 전에 음. 이제 해와 어떻게 보셨나요? 아, 이게 사실 초반에는 좀 사실 정신이 없었어요. 자꾸 아, 이렇게 그 왔다 맞아요. 갔다 넘나들잖아요. 이 버스를, 네네네. 이 멀티 버스를 넘나드는데 이제 후반으로 갈수록 약간 그 있잖아요. 좀 그 동양에서의 가족이라 하면 약간 서양이랑 다른 느낌이 있잖아요. 특히 네네네. 좀 엄마와 딸의 관계에 있어서 서양은 음, 어떤지 음,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 동양인인 저의 입장에서는 이 엄마와 딸의 관계라는 게 되게 어렵거든요. 뭔가 음, 이렇게 엄청 뭐 친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 사이에 알게 모르게 약간 벽도 있고 약간의 음. 신경전도 있고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좀 서로 뭔가 알 수 없는 무언가를 불편해하는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저도 그래서 그것 때문에 어렸을 때 엄마랑 되게 많이 부딪혔었는데 지금은 제가 이제 재수를 안 하고 대학을 온전히 들어간 이후로부터는 조금 사이가 괜찮아졌단 말이에요. 음, 그러니까 이제 저희 엄마도 좀 약간 보수적인 편이라 좀 보수적인 엄마의 입장에서는 그나마 좀 약간 고난은 있었지만 어쨌든 절차를 잘 밟고 간 거잖아요. 그런 그쵸, 예, 그쵸. 그런 데서 이제 엄마가 이제 안정감을 갖고 이제는 조금 편해졌는데 또 제가 한 번씩 약간 엄마의 그 시선과 맞지 않은 행동을 하려고 하거나 했을 때 그 사이에 되게 그 찌릿찌릿한 무언가가 있단 말이죠. 음, 그런 것들이 이 여기 에에올에서도 잘 보여서 아 이게 진짜 음, 그 동양인 배우를 선택을 한 이유가 있구나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뭔가 동과 서를 나누긴 그렇지만 만약에 서양인이 나왔다면 뭔가 그 좀 어색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음, 됐습니다. 그래서 그 동양의 가족, 동양에서 말하는 가족, 그리고 엄마와 딸, 뭐 혹은 엄마와 그 옛날 우리네 아버지 뭐 이런 것들이 외국 영화에서 보이니까 신기하더라고요. 마치 예전에 제가 그 김신의 편의점 봤을 때 느낌이랑 되게 비슷한 느낌을 받았던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좀 뒤로 갈수록 좀 이해도 되고 공감이 되더라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오, 저는, 이렇게 듣고 보니까 약간 반대적인 생각을 하기도 응, 했는데, 응, 뭐냐면, 저는 이 미국의 신파극이 응, 있다면, 그건 되게 가족주의적인 면모가 있다고 생각해요. 음, 미국 영화의 심판은 가족주의적인 거고, 한국 영화의 심판은 조금, 어머니에 집중한다든지, 응, 응, 아니면 뭐 연인에 집중하겠죠. 어떤 그 어머니 혹은 연인에 집중하는 심파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응, 한국 심판 사실 아버지는 잘 없어. 음, 그런 게 있잖아요. 근데 그러네. 해와의 말을 듣고 보니까 그러니까 미국적인 어떤 가족주의 안에다가 응, 어떤 동양의 어머니, 응, 그리고 이제 동양적인 아버지, 이런 것들, 그리고 그 이제 뭔가 완벽히 동양적이지 않은 그런 딸, 응, 이 세 어떤 3대에 걸친 갈등을 이 미국 가족주의 안에다가 집어넣었을 때 나온 영화가 또 이런 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또 막상 드네요. 음.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재미있는 것 같고, 저도 이거 영화 처음 볼 때 너무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약간 막
사건이 해결되지 않은 채 연쇄되는 거를 되게 스트레스 받아 하는데, 막 딸이랑은 또 이게 문제고 아빠랑은 이게 문제인데 국세청에 이건 내야 되고, 근데 또 뭐 남편은 또 이혼 서류 준비하고 있고, 근데 또 막 저기 어떤 세탁소에 온 아저씨가 갑자기 뭐 더럽게 추파를 던지고 있는데 갑자기 코쟁이 아줌마가 와가지고 막 내 거 찾아달라 그러고 막 난리가 나잖아요. 음, 이 난리가 내가 처음에 되게 힘들었었는데, 음. 그래서 제가 이 영화를 보려고 그 핸드폰에 다운을 받아가지고 일본 갈 때 가져간 영화 중에 하나인데, 어, 그 앞부분 보다가 접고 다른 영화를 봤었거든요. 물론 멀미 다른 났겠다. 영화도 스트레스. 예. 예. 근데 다른 영화를 봤는데 그 영화는 이제 레이니 데이 인 뉴욕인데 그 영화도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어요. 아무튼 그래서 스트레스 처음 받으면서 나 이거 끝까지 보고 리뷰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제 뒤에 가면서 그런 것들이 하나의 이야기로 뭉쳐지기 시작하는 시점부터 굉장히 재미가 있었고, 음, 아, 확실히 이래서 인기가 많았구나, 음. 라는 생각도 들었고, 한편으로는 아까 말한 그 어떤 동양적인 가족주의와 미국적인 가족주의를 이렇게 뒤엉키어 섞어 놓으면서 또 어떻게 되게 약간, 그러다 보니까 새롭기보다는 지겨운 이야기일 수도 있잖아요, 사실은. 맞아. 우리가 많이 봐왔던 이야기일 수도 있단 또 말이에요. 가족이야? 근데 이런 그거, 디즈니 또 같은 느낌. 가족이고, 또 과거를 후회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고, 현재를 열심히 살아라, 뭐 그런 걸 수밖에 없잖아요, 사실은 이야기가. 맞아. 근데 그런 어떤 전형적이고, 일반적이고, 보편적이고, 지겨운 어떤 잔소리 같은 내용을 어떻게 참신하게 돌려가지고 우리 마음속에 와닿게 만들 수 있는가. 이런 음, 것들을 어떤 이 연출들의 어떤 능력을 볼 수 있던 그런 좋은 작품이라고 느꼈습니다. 그래. 자칫하면은 뻔한 스토리가 될 수도 있었겠네. 네네. 어떻게 자, 연출하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래서 네. 빠르게 스토리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고. 이야기는 세 가지로 나뉩니다. 첫 번째, 프롤로그. 네 가지구나. 프롤로그 포함해서 네 가지. 음, 프롤로그, everything. 그 다음에 everywhere. 그 다음에 all at once.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서 이 사막의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음, 그래서 이제 프롤로그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저런 상황입니다. 세무조사 받아야 되고, 뭐, 딸은 이제 여자친구 데리고 왔는데 할아버지한테 소개시켜줘야 되는데 또 할아버지한테 막상 소개시켜 주려니까, 그냥 시끄러워지기 싫으니까 그냥, 음, 그냥 친한 친구예요. 라고 이게 소개를 해버리고, 딸은 조이는 약간 기분이 나빠가지고 백화 데리고 이제 가버리고. 근데 문제는 또 세무조사를 통역하는데 아무래도 영어가 서투니까 딸이 음, 도와주기로 했는데 가버려가지고 이제 딸 없이 아버지랑 남편이랑 이렇게 셋이 세무조사를 받으러 가야 되는 그런 어떤 복잡하고 힘든 상황이 됩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에이먼드는, 아니, 에이먼드 아니라 웨이먼. 웨이먼드는 이혼 서류를 준비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갑자기, 맞아. 그 전에 이제 막 그 CCTV 보면은 웨이먼드가 움직임이 갑자기 재빨라지는 그런 음, 장면들이 나오면서 웨이먼드가 조금 수상하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제 국세청으로에 있는 그 디어드라를 디어드리를 만나러 가는 그 엘리베이터 안에서 갑자기 웨이먼드가 그 뭐랄까 접신 같은 걸 합니다. 뜨득 이렇게 하면서 눈가를 하더니 갑자기 갈아낀 느낌. 그 목소리도 달라져요. 맞아. 되게 그 자신감 없는 목소리 있잖아요. 기어 들어가고 먹어 들어가는 그 발성으로 말하다가 갑자기 명확하고 또렷또렷하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지금부터 내가 시키는 대로 행동하면 돼. 알겠지? 하면서 귀에다가 이어폰 같은 거 꽂아주죠. 곧 다시 돌아올 거야. 그러니까 내 말대로 해. 이렇게 하죠. 그래서 이제 디어들이 앞으로 갑니다. 음. 그래서 디어드리에게 압박 면접을 당하죠. 너 이거 뭐 노래방 갔다 오고 이런 것들 왜 경비 처리하냐. 이거 다 걸리면은 너 벌금 물을 수도 있다. 막 이런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제 에블린은 그 접신한 남편이 써준 그 행동을 해야 된다는 것 때문에 그걸 잘 못 듣고 있어요, 심지어. 그래서 뭐
신발 양쪽을 바꿔 신고 뭐 어디를 상상하면서 뭘 해라 이렇게 써져 있어가지고 그거대로 하죠. 그랬더니 갑자기 어떤 청소도 구함 음. 그런 데로 이렇게 탁 이동을 하죠. 그래서 약간 육체가 두 개가 된 느낌? 그래서 거기서 막 이런저런 설명을 해줍니다. 이 세상에는 다중우주가 있고 우주가 망해가고 있는데 너가 이 우주를 구원해줄 어떤 특별한 사람이다. 빠밤. 그러니까 뭐 이렇게 어떻게 잘 해줘라. 이러는데 또 세무조사에서 너 내 말 똑바로 안 듣고 뭐라는 거야? 이러면서 이제 점점 상황이 악화돼요. 그래서 막 정신이 없습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고 내가 이제 또 이렇게 내가 곧 갈 테니까 그에 맞춰 잘 한번 해보자라고 알파 웨이먼드라고 할게요. 음. 왜냐면 알파 웨이먼드는 이제 알파 우주에서 온 웨이먼드고 세상엔 여러 가지 우주가 있는데 알파 우주에서 웨이먼드와 에블린이 있었는데 에블린이 이제 다양한 우주 속에 있는 자신과 접속을 해가지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생각과 경험 같은 걸 공유하는 그런 기술을 개발하게 됩니다. 에블린이 개발을 하고 웨이먼드와 함께 연구를 한 거죠. 그런데 그걸 이용해가지고 이제 세계를 구해야 된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나 알파 웨이먼드가 곧 다시 접신을 그 접속을 할 거니까 접신. 이제 안심하고 기다려라. 라고 하면서 악당의 이름이 조부 투파키를 조심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그 고개가 꺾여 들어가서 죽게 됩니다. 음. 그리고 이제 거기에 청소도구함에 있던 에블린도 조부 투파키 가면을 쓴 가면도 되게 그 선캡 이런 거 썼잖아요. 그런 거 그런 거 좋아하시잖아요. 너무 좋아하죠. 이분들 밑에서 일하고 싶습니다. 영어가 안 통해가지고. 그런 얄궂은 아무튼 소품들 보면서 소요가 엄청 좋아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맞아요. 이런 거 하나하나 막 캐치해서 음미해가지고 막 얘기하고 싶은데 그럴 시간이 없어가지고 넘어갈게요. 선캡 같은 걸 쓰면서 약간 진짜 동양인 아줌마 복장 하면서 딱 오는 그런 조부 투파키에게 당해가지고 이제 또 현실로 넘어오게 되죠. 넘어오니까 이미 뭐 난장판이 났어요. 디어들이가 화가 나가지고 막 하니까 이제 근데 이제 저기 에블린이 정신 나가 있으니까 그 웨이먼드가 설득을 합니다. 저희가 다시 정리해서 오겠다. 뭔가 실수가 있었던 것 같다. 아내가 지금 정신이 없는 것 같다라고 하고 좋아요. 그러면은 오늘 마감할 때까지 정리해서 가지고 오세요라고 말하죠. 그래서 자리를 떠나가는데 이제 그 청소도구함에 있던 에서 경험했던 그 기억에서는 디어드리가 약간 진격의 거인처럼 둥둥둥둥 내려가서 막 사람들을 찍고 막 그랬단 말이죠. 그래가지고 난 그래서 디어드리가 보스인 줄 알았어. 엘리베이터 앞에서 막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거 너 알던 거야? 라면서 얘기를 서로 하는데 이제 이온 소리 뒷면에는 이제 알파 웨이먼드가 써준 글이 있어가지고 이 얘기를 하는 건가 보다라고 이제 에블린이 생각하고 반대로 이온 소리를 보면서 웨이먼드가 이건 사실은 말이야 하면서 쩔쩔매고 있으니까 이제 막 있는 상황에서 디어드리가 막 다시 오죠. 오니까 이거 얘가 지금 알파 웨이먼드인가 보다. 그러면은 이 상황은 현실이 아니라 그 디어드리가 이 괴물인 상태인가 보다라고 착각을 해가지고 좋아. 내 힘으로 할 수 있어 하면서 디어드리의 얼굴에 죽방을 꽂습니다. 난리가 나는 거죠. 지금 국세청 직원 얼굴에 주먹을 휘두른 거예요. 당신 미쳤어요? 하면서 이제 상황이 악화되기 시작하죠. 그랬더니 웨이먼드가 다시 접신을 하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이제 경비원들 향해서 그 힙색 그 가방에다가 이제 가방을 가지고 무협을 펼칩니다. 여기 그 웨이먼드 역에 키호이 콴 배우가 그 액션 쪽에서 활약을 많이 했었대요. 아, 진짜? 음. 그래서 액션 배우 혹은 액션 그, 뭐라 그러지? 스턴트맨? 뭐 그쪽으로 활약을 했던 분이라서 이런 이제 무술 같은 것도 액션 씬도 되게 자연스럽게 잘
한 것 같습니다. 이 배우를 아는 사람이면 되게 반가웠겠다. 되게 맞아요. 오랜만에 근데 출연한 영화라고 들었던 것 같은데. 맞아요. 오랜만에 재기에 성공했다 이런 표현을 본 것 같아요. 음, 아무튼 그런 액션을 보여주면서 이제 그 탈출이 시작되고 음. 그러면서 그러다가 이제 그 디어드리도 갑자기 자기 이마에다가 어떤 종이 조각을 스테이플러로 박아 넣더니 갑자기 이제 괴물로 변해서 괴물로 변해가지고 이 공격을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웨이먼드가 계속 이제 막 이상한 행동을 하면서 싸우죠.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막 그 뭐야 그 립밤을 씹어 먹는다던가 음, 남이 씹던 껌을 뜯어 먹는다던가 이런 그 신발을 바꿔 신는다던가 뭐 머리에다가 그 스테이플러를 박아버린다던가 이런 돌발 행동을 했을 때 이제 다른 우주와 접속할 수 있는 어떤 음, 점프대라고 하는 트리거가 이제 음, 생기는 거고 그 상태에서 이제 그 이어폰 같은 거에 파란 불빛을 쫙 누르면은 이제 그 우주에 있는 어떤 다른 나와 연결이 돼서 그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 특성을 음, 사용할 수 있는 거죠. 이제 웨이먼드가 무력화되고 나서 이제 디어드리와 맞서기 위해서 이제 트리거 행동을 시키는데 그게 디어드리한테 간절하게 사랑 고백을 해야 된다라고 해가지고 막 계속 I love you, I love you 하다가 결국 니킥에 이마가 찍히기 직전에 트리거가 발동이 돼가지고 딱 누르니까 에블린이 홍콩에서 미국으로 웨이먼드를 떠나오지 않겠다고 선택했을 때의 음, 평행 우주 속에 있는 그 에블린이 보여지죠. 그 에블린은 결국에는 자신의 꿈이었던 배우가 되기 위해서 쿵후를 익히나요? 그래서 쿵후를 익혀가지고 액션 배우가 돼서 헐리우드의 대스타가 되어 있는 그런 에블린이었습니다. 아무튼 그가 가지고 있는 어떤 무술 능력을 이제 쓸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쿵후를 이용해서 괴물이 된 디어드리를 제압하는 그런 모습이 보여집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에블린은 생각을 해요. 아, 내가 옛날에 그 선택을 후회하게 하고 있는 거죠. 내가 옛날에 그 웨이먼드를 택해서 이곳으로 넘어오지 않았다면 나는 평생 이 세탁소를 하면서 세탁소 속에 묶여있는 이런 삶이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배우 활동을 하면서 더 멋있는 내가 될 수 있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웨이먼드와 함께 이제 그 사건 현장을 벗어나려고 하려던 찰나에 이제 조부가 나타납니다. 조부 투파카가 알고 보니 다른 세계의 조이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딸의 멀티버스, 다중우주 속에 자신의 딸이 악당이 되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죠. 굉장히 압도적으로 강하다는 걸 보여줘요. 그래서 이 연출 중에 계속 의상이 바뀌거든요. 그냥 의상도 마법처럼 막 바뀌고 손에 들려 있는 것들도 샤샤샤샤샥 바뀌고. 그러니까 완전 그 멀티버스 그 버스를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를 활용을 마스터한 느낌이 이렇게 딱 들어요. 그러니까 심지어는 내 손에 들려있는 것조차 다른 세계와 바꿔치기를 할 수 있을 만큼 강력한 그 능력을 가지고 있는 존재예요. 근데 이제 보면서 들었던 생각은 되게 돈 많이 들었다. 엄청 정성스럽게 의상을 다 바꿔가면서 촬영을 하면은 돈도 많이 들고 품도 많이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치. 그래서 진짜 정성이 많이 들어간 옷을 다 만들었을 번거로운 거 아니야. 장면이겠다. 근데 그걸 또 계속 다시 입혔다가 벗겼다가 메이크업도 막 다시 해야 되고 막 근데 그게 한 몇 분 만에 지나가는 장면들인 거잖아 다. 그러니까. 그게 되게 놀라웠어요. 놀라웠고 집요해 보였다. 근데 한편으로는 이 영화를 보면서 조금 별로였던 포인트가 이 그 조이의 메이크업에 있었어요. 왜? 그러니까 얼굴에 약간 형광파랑 형광초록 같은 거 막 칠해 놓는 거 있잖아. 이런 연출이 유독 그러니까 미국 쪽 컨텐츠에서 동양인 여자를 묘사할 때 항상 나타나는 그런 어떤 스테레오타입? 이라고 느꼈어요. 근데 저는 이제 동양에서 태어나가지고 동양 컨텐츠들을 많이
접하면서 자랐을 거 아니에요. 뭐 음, 일본 만화, 뭐 일본 드라마, 당연히 한국 사람이니까 한국 것 제일 많이 보고 살고, 음, 뭐 중국 같은 것도 많이 봤죠. 저는 고등학교 때 음. 중국어 반이었기 때문에. 어, 마오장룡 같은 것도 보고 그랬는데, 사실 얼굴에다가 그런 걸 칠해놓는 요소는 굉장히 와페니즘적인, 그러니까 서양에서 바라본 어떤 동양의 그런 음, 스테레오타입적인 이미지지, 실제로 동양에서 그런 거를 잘 안 하잖아요. 나누지. 약간 똑단발에 약간 그런 그 펄 들어간 파란색 뭐 그런 메이크업 같은 게 약간 강시 되게 같은 그런 느낌? 되게 사이버펑크한 그런 그 서양 그런 SF물에서 정말 계속 등장하는 그런 고정적인 이미지인데, 굳이 이 굉장히 동양인스러운 이미지의 파티 속에서 그런 음, 걸 집어넣는 게 좋은 선택이었을까라는 생각이 조금씩 들었고, 음, 물론 그 기원이 어떤 중국의 경극이나 이런 거 있을 수도 있지만, 음, 뭔가 아무래도 고전 스테레오타입적인 어떤 서양인의 시선 같은 게 약간 느껴져가지고, 약간 오게티 같이 저는 느꼈습니다. 만약에 음. 이게 오해가 있었다면 댓글로 저를 가르쳐 주십시오. 궁금하긴 하다. 음, 음. 어떤 게 그런 사이버펑크적인 이미지를 만든 걸까? 그 동양인을. 그러게요. 약간 그런 거 있잖아. 그런 소녀가 이제 칼 쓰고 막 킬빌처럼 막 그런 이미지들. 음, 아무튼 그렇게 압도적인 힘의 차이를 보여주면서 이제 막 손가락 이렇게 해가지고 그 짧은 그 틈 사이로 약간 가위바위보 하기 전에 이렇게 손 꽈가지고 막 보잖아요. 그것처럼 이제 조부가 에블린에게 보여줘요. 내가 만든 어떤 세상은 이런 거야라는 식으로 뭘 보여줍니다. 거기에는 거대한 베이글 모양을 한 블랙홀이 보입니다. 그러면서 조부가, 리얼 베이그림. 약간 맞아요. 세서미가 뿌려져 있는 듯한 먹물 베이글 같은 느낌. 펄 뿌려진. 어, 그 조부는 어느 날 세상의 모든 것들을 에브리싱 베이글, 그 베이글의 이름은 에브리싱 베이글이라고 합니다. 베이글 위에 올려놨더니 모든 것이 무로 돌아간다. 그러니까 의미가 없어. 그러니까 다 파괴해버릴 거야. 그래서 블랙홀을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음, 블랙홀이라고 베이글이라고 하는 건 그 도넛의 일종인 거잖아요? 음, 아닌가? 맞아. 아무튼 군형이 뚫려 있잖아요, 가운데. 음, 그래서 이 군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근육. 결핍, 결함, 그런 것들 상징이고, 그래서 베이글이라고 하는 것도 어쨌든 채워지지 않는 어떤 그 구멍 속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결핍 같은 것들을 상징하는 바가 있지 않을까, 아무래도 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럴 수도 있겠다. 사실 블랙홀 하면 이렇게 동그랗고 큰 우글우글한 약간 회오리, 검정색 그런 이미지인데. 어, 그, 약간 회오리 모양, 그 음, 육개장 그 뚜껑 접었을 때 그 모양. 이렇게 깔때기 모양. 약간 얄팍한 깔때기 모양을 하고 있는 그런 느낌으로 저희는 기억을 하는데, 여기서는 그 베이글, 도넛 모양을 하고 있다라는 것은 어떤 공백, 구멍, 뭐라고 할까, 공허, 이런 것들을 좀 은유적으로 보여주는 장치지 않았을까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음흠. 그래서 이제 조부의 블랙홀 속에서, 맞아. 그럴 수도 있지. 세상 별로 의미 없는 걸 수도 있어. 내 인생이라는 게 결국 여러 선택의 과정에 있었던 건데, 결국 나는 지금 행복하지 않은 걸 하면서 그 블랙홀 속에 빠져나가려고 하는 찰나에 갑자기 슈퍼 휠체어를 탄 아버지가 나타납니다. 그렇죠. 알파 아버지인 거예요. 알파 우주에 있던 아버지가 나타나가지고 조부를 탁 채용 밀어내고 이제 어떤 방으로 숨죠. 음, 조이로 돌아옵니다. 조부가 아니라. 다 같이 들어가가지고 이제 에블린이 설명을 하죠. 우리가 뭐 우주가 어쩌고 라따고리가 어쩌고 막 이러면서 설명을 막 하는데, 그 와중에 이제 알파 아버지가 다시 빙의해가지고 커터칼을 건네주면서 여기서 조이를 죽여서 조부가 이쪽으로 넘어올 수 없게 만들어 보자. 음, 그 다음에 해결을 해보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도저히 딸을 죽이지는 못하는
그건 에블린입니다. 음. 근데 약간 그거 알아? 그 영화 빨리 끝내는 법. 아, 알지, 알지. 여기서 이제 그래요? 아빠 말이 맞아요? 하고 조이를 딱 딱, 죽여버리면 끝. Cause you want my girl 하면서 영화가 끝나버리지 않았을까. 알파 아버지가 에블린 그 조이를 죽이려고 하자 음. 이제 에블린이 딱 또 이상한 행동을 팍팍 한 다음에 이제 접신을 해가지고 그 다중 우주에서 그 사무실에서 어떤 비서로 일하고 있는 비서? 청소부 같은 걸로 일하고 있는 에블린으로 빙해가지고 이 사무실에 있는 비밀의 공간을 찾게 됩니다. 그러니까 SM 플레이 중에서 이제 M을 하고 싶은 그 국세청의 고위 간부의 어떤 욕망이 가득한 그 방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 방으로 이렇게 들어가가지고 숨는데 그 이제 숨으니까 이제 알파 아버지가 알파 능력자들을 싹 다 불러다가 이제 그 방 앞에 집결시키고 그들을 이제 상대하기 위해서 에블린이 온갖 이제 뭐 갑자기 개구리 피규어 같은 걸 삼키기도 하고 뭐지? 음료수를 원샷하기도 하고 뭐 별의별 이상한 오줌을 지르기도 하고 막 이러면서 막 이상한 행동하고 버튼 누르고 능력 각성 팍 그래서 능력자 배틀물이 잠깐 시작돼요. 그래서 온갖 우주에 있는 능력을 통해서 이제 이 알파 아버지 군대들과 싸워가지고 나아갑니다. 출구로. 근데 여기서 이 전투 중에 굉장히 충격적인 그런 장면들이 있었어요. 이상한 행동을 해야 그 트리거를 누를 수 있는 거잖아요. 그 뭐야 디아드라의 책상에 있는 그 트로피가 공교롭게도 약간 애널 플러그 같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어떤 남자가 그 트로피를 자신의 이렇게 항문에다가 집어넣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이제 에블린 능력이 이제 지금 없는 바닐라 상태의 에블린이 이제 그것이 그 친구의 항문에 들어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막 실랑이를 벌이는 그 장면. 기분 그러다가 나빠. 갑자기 어떤 아저씨가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거기에 항문을 꽂기 시작하면서 이제 점입 각용이 되죠. 거기가 이제 모자이크가 처리가 돼요. 그 장면이. 맞아. 짱구 제가 극장판 같아. 넷플릭스에서 아 맞네. 그 뭐지? 불고기 로드? 약간 그런 느낌? 약간 짱구 극장판이랑 무슨 약간 킹스맨이랑 이것저것 막 다 섞어 맞아 넣은 것 딱 그 두 같은. 영화가 생각나긴 하더라. 근데 짱구 극장판은 이제 2D인데 3D니까 심각하게 아, 짜증나더라고요. 3D 참을 수 없어. 근데 그래서 제가 넷플릭스에서 뭔가 영상물을 보면서 유일하게 모자이크가 있어서 감사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진짜. 아이, 너무 공격적으로 날라오던데. 너무 폭력적이었어. 근데 이제 그래가지고 그 사람을 상대하고 있으니까 결국에는 원래 이제 그거 애널 플러그를 트로피를 애널 플러그처럼 사용하려던 그 남자가 다른 거를 이제 또 군영에다가 쳐받고 와가지고 이제 2대 1로 싸우게 되는데 싫어. 이제 거기서 이제 다른 방법으로 각성을 해가지고 그 둘의 이제 플러그를 쏙쏙 뽑아내면서 제압을 해버리는 그 장면. 뽑는 것도 짜증나. 어떤 연출이라는 이 존재들의 어떤 존재감이 이런 부분에서 이렇게 확확 드러난다. 아까 그 조부의 어떤 의상이 축축 바뀌어가면서 보여주는 어떤 압도적인 어떤 느낌과 또 이런 말도 안 되는 연출 같은 것들이 존재감을 드러내게 만드는 거죠. 알파 웨이먼드가 이제 알파 행성에서 이제 조부를 맞닥뜨려가지고 죽게 됩니다. 그러면서 에블린한테 나 이제 죽게 됐다. 하면서 마지막까지 너와 함께 있어서 행복했다. 라고 하면서 죽게 됩니다. 참고로 알파 세계에 있던 에블린은 이미 죽은 상태입니다. 이미 죽은 상태고 알파 세계의 에블린이 과학자로서 자신의 딸이 이제 멀티버스 능력자로서의 그 재능이 출중한 거를 알고 너무 실험으로 딸을 몰아붙인
쳐 버렸기 때문에 이제 딸이 삐뚤어져가지고 이제 빌런이 되어 있는 그런 비하인드가 있었다는 사실. 사실. 그리고 이제 그 알파 웨이먼드가 죽으니까 다시 이제 조부 투파카가 현재 조이의 몸에 빙의해서 나타나고, 에블린도 나 이제 능력 자유자주를 쓸 수 있으니까 한판 떠보자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쓰러지면서 이제 토를 하게 되면서 과부하가 온 거죠. 그러면서 갑자기 순간이 딱 검게 칠해지면서 엔딩 크레딧이 올라가죠. 그러면서 이제 엔딩 크레딧이 슥 다시 화면으로 바뀐 다음에 극장에서 박수를 치고 있는 사람들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평행 우주에 있는 아까 말한 그 무협 영화의 거장 배우가 된 에블린이 있는 세계에서 에블린이 연출한 작품처럼 보여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2부 에브리웨어가 시작됩니다. 에블린과 이제 조부는 여러 우주를 통해서 서로 만나고 그러면서 대화를 나누고, 그래서 조부는 멀티버스를 파괴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자신을 파괴하기 위해서 블랙홀을 만들었고, 에블린과 싸울 생각이 없으며 우리 함께 같이 블랙홀에 들어가자 라고 얘기를 하고, 그런 말에 설득을 에블린이 당해버리니까 각 우주에서 이제 에블린이 자신 주변 사람들에게 이제 함부로 대하기 시작합니다. 현실에서는 유리 조각으로 웨이먼드를 찌르고, 그 다음에 뭐라 그래, 철판 요리사를 하게 된 그런 우주에서는 이제 라따뚜이처럼 이렇게 라쿤이 요리를 이렇게 도와주는 그런 그걸 이제 폭로해가지고 이제 라쿤이 이제 실려가게 되고. 진짜 어이없어. 그러니까 이거 근데 왜 라따뚜이를 갑자기 패러디한 걸까? 이건 너무 뜬금없어서 재밌었어. 맞아. 그 다음에 배우가 된 어떤 그 세계에서는 다시 이렇게 어떤 영화 상영회에서 만나게 된 웨이먼드를 조롱하고, 그 다음에 이제 현재 우주 쪽에서는 그 6시에 다시 세금 신고를 하지 않고 이제 디아드리를 앞에서 막 난동을 부리고, 그 다음에 이제 손가락이 소세지가 된 우주에서는 이 디아드라랑 썸씽이 있는 그런 느낌인데 이제 그녀를 이제 밀어내고 막 이런 느낌으로 이제 막 서로 관계가 꼬이기 시작하니까, 근데 이러다가 갑자기 웨이먼드가 디어드리를 설득하는 걸 봐요. 그래서 멍청한 내 남편이 이를 또 망치겠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오히려 웨이먼드가 그걸 성공하는 것을 보면서 웨이먼드가 다들 혼란스럽고 무서워서 싸우려는 걸 이해하지만 나도 하루 종일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건지 모르겠어. 전부 다 내 잘못인 것 같아.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 내가 하는 건 친절해지는 것뿐. 특히나 혼란스러울 땐 친절함을 보여달라. 다정함을 보여달라고 호소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배우 에블린 앞에서는 당신은 스스로 투사라고 여기잖아. 당신과 아버지는 내가 너무 착하고 무르다고 하지만 나 역시 투사고 이게 내 투쟁의 방식이야 라고 하는 웨이먼드를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당신이 내게 상처를 다시 주더라도 이 말만은 꼭 하고 싶어. 다른 삶에서 당신과 빨래방을 열고 세금도 내면서 살고 싶어 라고요. 이것은 그러니까 그거죠. 에블린이 자신의 과거의 선택을 부정했던 것. 근데 다시 내가 이렇게 했으면 좋겠지 않았을까라고 했을 때의 나를 긍정해 주는 거잖아요. 가장 행복한 거는 사실 우리가 함께 그런 삶을, 그런 지겨운 하루하루를 보내는 게 가장 행복한 삶일 수도 있지 않을까? 라고 하는 거. 그런 이 웨이먼드의 다정함을 깨달은 이제 에블린은 다시 주먹을 풀고, 그 다음에 블랙홀 속에 들어가려고 하는 조부를 막아서면서 자신 앞을 가로막는 모든 사람들을 끌어안아 버립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예를 들면 아까 그 마조이스트 플레이를 즐기는 친구는 엉덩이를 찰싹 때려준다든지 뭐 그런 식으로, 아니면 뭐 총알을 다 눈알 장난감으로 바꿔버린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그 다른 우주에서 그 철판 그 라쿤을 이제 다시 찾기 위해서 자기가 밑에 들어가가지고 조종 당해준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그동안의 다중 우주에서 벌이고 있던 갈등을 그들을 위해 최선을 다해 그들을 도와주는 방식으로 해결을 하면서 그 조부의 앞까지 나아가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이제 모두를 사랑으로 감싸는 그 사랑의 힘으로 각성한 사랑과 정의의 이름으로 용서하지 않는 에블린은 더 이상 조부도 당해낼 수 없을 만큼 강해졌지만 그래서 뭐 갑자기 돌이 돼버리지 않아요? 맞아, 맞아. 다른 우주 속에서 돌이 되면서 이곳에서는 어떠한 생명체도 존재할 수 없고 그래서 어떤 갈등도 없다. 가만히 우린 이 세계에서 이 정적인 환경을 바라보는 수밖에 없다. 다 자막으로 막 처리. 음, 이것도 되게 연출이 참신했어요. 맞아. 되게 특촬물 같은 느낌? 아무 소리도 안 들리고 음, 장막만 이렇게 있으니까 뭔가 더 집중해서 이렇게 보게 되고 그런 느낌. 그래서 이제 뭐 이 둘 간의 대화가 시작됩니다. 딸인 조이 혹은 조부와 에블린과의 대화가 시작되죠. 그러면서 에블린이 말합니다. 나는 항상 너와 함께 있고 싶을 거야. 그리고 조이가 말하죠. 그럼 뭐 다른 모든 건 다 무시할 생각이야? 엄마는 어디서든 무엇이든 될 수 있잖아. 당신 딸이 이 꼴이 아닌 것으로 살아갈 수는 없는 건가? 여기서는 이 모든 것이 말이 되는 순간들은 그저 찰나의 순간뿐이잖아요. 에블린, 그렇다면 나는 그 찰나의 순간들을 소중히 여길 거란다. 모든 것들이 무의미하다고 해도 어디에서 무엇이든 될 수 있다고 해도 난 너와 함께 있고 싶단다. 하고 호소를 하면서 드디어 조이의 선택들, 자신이 용납할 수 없었던 조이의 선택들을 긍정해 주는 거죠. 그래, 너 살쪄 있고, 막 문신하고 다니고, 이거 다 마음에 안 들어. 그리고 뭐, 커밍아웃 하는 것도 되게 충격적이야. 근데, 그래도 나는 너와 함께 있고 싶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조이가 얼마나 듣고 싶은 말이었겠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조이가 이제 설득이 되고, 알파 아버지도 결국에는 이들을 다 도와주게 되고, 마침내 조이와 에블린이 포옹을 하면서 화해를 하게 됩니다. 참네. 그리고 이제 일이 끝난 후에 에블린의 가족들과 베키는 재결합하여 평화로운 날을 맞이하게 되고 다시 이제 세무조사를 그 일주일 기간을 더 줬을 거예요. 맞아. 그것도 이제 막 둘이 대화를 하면서 나도 사실은 이제 아내 남편에게 이혼 서류를 받았을 때 옆집에 부엌을 기아 포르테로 갖다 박았어요. 뭐 이러면서 기아 포르테가 인상적이었는데 아무튼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둘이 약간 대화를 나누게 되고 이제 멀티버스 그 소세지 손가락 멀티버스에서는 서로의 손가락을 빨아주면서 화해하는 장면도 나오고 뭐 이런 영화예요, 여러분. 적응하십시오. 아무튼 이제 다시 세무조사를 받아러 가서 거기서 또 조는 거야. 그러면서 미소를 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멀티버스 세계 속에서 다들 행복한 결말을 이루고 있다. 이런 걸 와. 보여주는 거죠. 그러면서 영화가 끝이 납니다. 네. 후! 와우. 완벽했어. 네, 좋습니다. 자, 그래서 중간중간 이제 빨리 줄거리 얘기했는데 뭐 하고 싶은 얘기를 더 하고 싶은 포인트들이 있었나요? 제가 이거를 개봉했을 때 보진 않았었는데, 이게 영화가 개봉되고 나서 갑자기 그 반려돌의 붐이 일어났더라고요. 그 돌에다가 이제 인형 눈깔 붙이고 이렇게 하는 그 반려돌 붐이 이 에브리띵 에브리웨어 올 앳 원스 이거 개봉 이후에 이렇게 붐이 일어났던 기억이 있어요. 인형 눈깔과 돌이 언제 나올까 약간의 기대를 하고 봤는데 이렇게 약간 좀 뭐라 해야 되죠? 약간 철학적인 장면에 나올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어요. 그리고 그 인형 눈알이 뭔가 이 웨이먼드가 이 세상을 다정하고 평화롭고 재미나게 보는 방식이었던 것 같다라는 생각이 또 들면서 저렇게 약간 어떻게 보면 대가리 꽃밭이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 그러니까 그게 되게 인상 깊었던 것 같아요. 이 다정함이 내가 투쟁하는 방식이다. 저는 이게 되게 크게 와닿았거든요.
사실 저는 그런 사람이 진짜 맞아요. 강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저는 쉽지 않아요. 사실 저는 되게 그걸 잘 못하는 성격이라 좀 약간 벌컥벌컥 화를 잘 내기도 하고 하는 성격인데 어느 순간에도 흔들리지 않고 이렇게 웃음을 잃지 않고 이렇게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되게 어떻게 하면 저럴 수가 있을까? 그랬는데 그것도 나름 그들의 사는 방식이고 투쟁이었구나라는 거를 이렇게 약간 단적인 문장으로 이렇게 영화에서 보여준 것 같아서 저는 그게 되게 크게 와닿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 눈깔 달린 이 돌도 좀 그런 다정함의 상징? 그리고 이 돌끼리의 대화가 되게 인간들과의 대화에 비해서 되게 속 깊은 대화들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음, 엄마랑 이 딸이 이게 사람의 상태에서 얼굴을 마주보고는 하기 힘든 얘기들을 이제 이 돌이 된 상태에서 하는 얘기가 되게 속 깊고 다정한 얘기들이었단 말이죠. 뭐 그런 데에서 사람들이 많이 좀 감동의 포인트였나 보다. 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또 하게 됐습니다. 저도 최근에 그 눈깔 그 붙이기 그거 음. 어디서 봤는데 이게 이 영화에서부터 출발했을 거라고는 당연히 생각을 못 했는데 그거 되게 인상적이었고 그 다정함이 있다고요? 라고 얘기할 때 음. 또 떠올라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사람이 파우릭. 아, 씨. 나이스. 진짜. 나이스. 파우릭이 또 떠올라 버리고 말아서 맞다. 저 사람 저 T였지. 그 영화에 되게 영향을 내가 많이 받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확실히 좀 내가 평소에 볼 법한 영화가 아닌 영화를 보는 게 되게 도움이 많이 된다는 생각을 느꼈고 앞으로 좀 그런 식으로 시도를 좀 다른 사람한테 뭐 추천 영화를 받는다든지 아니면 추천 영화도 받고 뭐 게스트로 좀 섭외까지 해본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음. 좀 다양한 이야기를 나눠보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전 이 작품을 보면서 느낀 거는, 생각이 난 거는, 이 영화가 세카이계에 속하는 것 같다. 세카이계라는 장르에 속하는 것 같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음. 이 세카이계가 무슨 말이냐면은, 주인공과 그 일행 등을 포함한 개인적인 인간관계 혹은 감정의 문제가 전 세계 운명을 가로지르는 그런 세카이계라고 해요. 음. 예를 들면은, 그, 이게 그러니까 뭐, 어디에서 뭐 유래됐다 이게 조금 애매하긴 한데, 보통은 무라카미 하루키의 세계극과 하드보일드 원더랜드가 그 원조라고 약간 얘기되는 경향이 조금 있고, 음. 뭐, 신세기 에반게리온도 결국에는 그 주인공이 신지와 신지의 엄마와 뭐 신지 아빠 사이에 있던 어떤 일들 때문에 전 세계에 전 지구적인 어떤 재앙이 발생하고 뭐 약간 이런 그런 것도 있고 우리 그 할리우드 영화 중에서는 그 인셉션도 약간 주인공 한 명의 꿈속에서 일어나는 일 때문에 막 세계가 멸망할 것 같은 막 그런 이야기인 거잖아요. 그런 맥락에서 세카이계에 속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 그래서 이 세카이계라고 하는 어떤 장르적인 측면에서 이 영화를 바라본다면 어떻게 이 한 가정 사이에 벌어지는 어떤 그 중요한 갈등들, 고리타분한 그 갈등들이 어떤 세계를 좌지우지하는 것도 약간 그런 쪽에서 좀 바라보면 재밌을 수 있지 않을까. 그만큼 사실은 이 미국이라는 사회에서 가족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 기전으로 작동하고 있는가. 음. 이것도 좀 재미있는 포인트인 것 같고요. 한편으론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좀 나는 좀 가정에서의 갈등이 되게 적은 환경에서 자란 사람이구나. 이런 걸 좀 여실히 느꼈어요. 왜냐면 최근에 뭐 최근도 아니야. 그냥 제가 친구들을 사귀면서 아니면 이렇게 처음 알아가는 단계들이 있잖아요. 그런 과정을 거쳐서 친구가 되는데 보통
어떤 자신을 둘러싼 가장 큰 갈등들을 이야기하면서 친해지게 된단 말이죠. 그치. 근데 보통 그런 것들이 다 가족에 관련돼 있더라고요. 엄마와의 음, 관계, 아빠와의 관계, 아니면 뭐 그 형제들 간의 어떤 관계들, 아니면 뭐 그 중에서 뭐 한쪽이 부재할 수도 있고, 뭐 음, 이 뭐 가족이 이제 뭐 이혼이라든지 음, 아니면 뭐 죽음이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고, 뭐 그런 것들에 의한 갈등들이 되게, 이게 저도 이제 서른이니까 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또 나이가 좀 있는 사람들도 있는데, 이 나이와 관계없이 되게 계속 지속적으로 그런 것들이 영향을 많이 끼친다는 거를 항상 느끼는데,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친해지고 친구가 되는 음. 그런 과정을 겪어가면서. 근데 생각보다 우리 엄마 아빠는 나한테 그런 스트레스나 갈등을 많이 안 줬구나. 그게 되게 감사하게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되게 많이 엄청 감사하게 느껴지기도 했고, 한편으로는 내가 또 그런 결핍이 별로 없어가지고 약간 또 이렇게 창작적인 재능이 좀 부족한가? 이런 생각도 좀 들고. 좀 아, 그런 갈등을 덜 느끼는 요소 중에 하나가 약간 당신이 막내인 것도 꽤 크게 작용했을지도 몰라요. 뭐 그럴 수도 있죠. 뭐 막내 요런 아들. 그런저런 이유. 뭐 아무튼 그런 것들 많이 안 받고 제가 자라가지고 잘 모르고 살았는데, 음, 생각보다 그게 엄청 그 한 사람의 인격을 구성하는데 음, 엄청 크게 영향을 주고 있다는 거를 항상 이렇게 거듭 깨달아가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화도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 세카이게라고 하는 장르를 택한 게 아닐까, 이런 생각도 음, 했습니다. 맞아. 제가 아까 전에 그 엄마와의 딸 얘기를 했는데 이걸 보면서 엄마 네네네. 생각이 많이 났거든요. 아, 약간 진짜 우리 엄마 같은 네.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랬는데 그래서 또 이런 생각도 한 거죠. 아, 내가 만약에 동성애자였다면 아, 진짜 우리 엄마랑 진짜 음, 쉽지 않았겠다. 이 생각도 갑자기 빡 들고 약 이렇게 막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엄마 브레이크가 걸릴 때들이 있거든요. 그게 이제 저뿐만 아니라 많은 딸들이 느끼고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 영화에서 음. 좀 빼놓을 수 없는 키워드 중에 하나가 선택인 것 같은데, 맞아요. 요즘에 약간 이런 선택과 관련한 작품들이 적지 않게 나오는 것 같아요. 제가 최근에 봤던 뮤지컬 중에 이프덴이라는 뮤지컬이 있어요. 정선아 배우님이 나오는 무려 그런 뮤지컬인데, 그것도 이제 선택의 왜, 갈림길에 대한 왜 얘기거든요. 그녀가 나오는 뮤지컬을 말해주지 않은 거니? 이것도 선택에 관련된 이야기인데, 엘리자베스라는 여자가 있는데, 얘가 만약에 뭐 그 길에서 이제 만난 친구와 함께 어떤 밴드 공연을 갔었더라면, 혹은 가지 않았었더라면, 이걸로 이제 얘 인생이 확 나뉘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음, 갔던 애인가 안 갔던 애인가 아무튼 뭐 하나는 이제 엘리자베스의 이름을 이렇게 줄인 이름 리즈의 삶을 살고, 한 명은 베스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음, 안경을 쓰면 리즈고 벗으면 베스였던가? 아무튼 그렇게 해가지고 뭐 거기에 따라서 이제 뭐 남사친이랑 뭐 결혼을 하기도 하고, 뭐 혹은 뭐 길 가다 만난 직업군인과 결혼을 했다가 그 남편이 죽기도 하고, 뭐 이렇게 약간 좀 선택의 길 갈라지는데, 그것도 결국 이제 그 현실의 삶에 충실하자. 어차피 일어날 일은 음, 일어난다. 뭐 이런 운명은 운명이 있다. 뭐 이런 결론에 다다르는데, 아무튼 이런 류의 이제 주제들이 최근에 많이 생겨나는 거를 맞아요. 보면서 좀 사람들이 되게 과거의 선택에 대해서 많은 후회를 가지고 사는구나 싶기도 해요. 음, 좀 요즘 사람들이 맞아요. 내가 예전에 이렇게 하지 않았더라면, 이렇게 했더라면, 그러니까 이게 이제 개인의 이제 선택이 이제 인생에 많은 영향을 주는 시대잖아요. 뭔가 이제 기성세대가 맞습니다. 이렇게 나한테 하는 게 아니라 이제 나의 선택이 앞으로의 인생을 결정짓는 게 되게 그런 순간들이 많은데, 그래가지고 좀 이런
주제 작품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또 최근에 그 뮤지컬을 보고 이걸 또 보니까 같은 주제인데도 이렇게 또 아까 얘기했다시피 연출에 따라서 이렇게 좀 이렇게 다채로운 그런 시각적, 미적 그런 것들을 볼 수가 있구나 라는 생각을 또 하게 됐습니다. 어, 맞아요. 사실 저도 이 영화 보고 이제 녹음을 하기까지 한 몇 시간 정도 시간이 있으면서 생각도 정리할 음. 겸 블로그 포스팅 하려고 글을 좀 써놨거든요. 어. 마무리할 한두 문단 정도만 남겨놓고 다 썼는데, 거기에서는 이제 제가 여기서 말하지 않았던, 혜화가 방금 얘기를 했던 어떤 선택과 후회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좀 많이 써놨어요. 음. 근데 좀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잖아요. 이 어떤 지나간 과거를 미화하고 반복되는 현재를 미워하는 것은 우울의 가장 보편적인 모양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음. 이제 그거에 한 단계 나아가는 현상이 이제 자신의 선택을 후회하고 음. 그다음에 이렇게 하는 거죠. 그때 내가 미국을 떠나오지 않았더라면, 내 꿈인 배우의 길을 선택했더라면, 이런 후회가 음. 그런 그것의 어떤 다음 단계이지 않았을까. 음. 그래서 뭐 보통 사람들이 이런 후회들을 하면서 항상 살아가잖아요. 저도 그렇고, 그때 내가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았다면, 음. 내가 그 사람을 그때 좀 보내줬더라면, 그때 다른 선택을 했더라면,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면서 결국에는 살고 있는데, 근데 또 불행히도 우리는 또 그때로 돌아갈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음. 그리고 그때 내가 했던 다른 선택을 했을지라도 음. 결국에는 또 후회를 몰고 왔을 수 있잖아요. 맞아. 그래서 지나간 선택의 순간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 맞아. 나의 상상대로 될 우리가, 거란 보장도 없고. 제가 지금 할 수 있는 건 오로지 매혹적인 뒤돌아보기를 그만두고 다시 이제 지금을 바라보는 거, 후회하지 않을 멋진 선택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것만이 음.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일이지 않을까. 그래서 맞아. 제가 진짜 최근에 막 진짜 며칠 전에 음. 엄청 그런 걸로 스트레스를 받다가 음. 그냥 이제 일터에 가가지고 사람들이랑 시덥지 않은 소리 하면서 웃고, 음. 뭔가 더 내가 의식적으로 하진 않지만 더 과장해서 웃게 됐던 것 같아요, 그날. 음. 그러고 시원하게 이제 웃고 나니까 또 괜찮아지더라고요. 음. 그래서 우리의 어떤 행동이라는 것들이 결국에는 또 앞을 바라보는 것 밖에는 없다. 근데 그거, 그렇게 얘기를 해봤자 안 들리잖아요, 잘. 맞아. 근데 그럴 때 이런 엽기적인 영화를 보고 나서, 아, 그래. 이렇게 생각해도 되겠다. 예, 그런 충격을 줄 수 있다면, 이렇게 독특한 변주를 마주하고, 내 삶에서 이제 도움을 얻어가는 게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음. 그리고 추가로 저는 이 영화가 가족에 대한 문제와 가족으로 다시 재화합하는 양상으로 이야기를 마무리함으로써 음. 이 과거에 대한 후회와 선택을 이제 부화시키는 방식을 택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음. 저같이 저같이 이제 가족으로부터의 어떤 갈등보다는 어떤 개인적인 어떤 관계들 속에서 얻은 그런 갈등들, 에서 생기는 어떤 후회 속에 갇혀버린 사람에게는 이것이 되게 약간 아쉬울 수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가족은 어쨌든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가족이잖아요. 그 특성이 있단 말이죠.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 뭐 친구가 됐든 연인이 됐든 이런 관계들은 끝나고 떠나버리면 다시 화합할 수 없는 존재들이잖아요. 특히나 이제 지나간 연인 같은 경우에는 더 그렇죠. 음. 다시 화합하는 건 정말 가장 별로인 거고. 근데 나는 그 사람과의 사이에서 남은 어떤 감정과 앙금을 안고 살아가야 되는데, 그거를 그 사람이 풀어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엔 내가 혼자서 다 일일이 그 뭉쳐진 실타래를
아무의 도움 없이도 풀어내야 하는 건데, 물론 다음 사람이 와가지고 풀어주면 좋겠지만, 뭐 그런 건 없는 거고, 꼭 그게 연인뿐만 아니라 어떤 내가 했던 과거에 스쳐 지나가서 돌이킬 수 없었던 선택들이 그런 양상을 띠는 경우들이 있는데, 여기서는 어떤 가족이라고 하는 굉장히 특수한 고도 굉장히 임팩트 있고 강력한 어떤 한 가지의 어떤 케이스에 대한 이야기로 귀결되는 게 한편으로는 좀 아쉽기도 했다라는 음,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각자 한마디와 추천 이거를 한번 해보고 또 마무리를 해볼까요? 네. 추천과 한마디를 같이 하고 싶은데, 추천은 사실 이제 모녀가 같이 보면 좋을 것 같은데, 사실, 우리 네. 엄마를 생각했을 때 일부에서 약간 멀미를 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아, 그리고 맞아. 그런 장면 나오잖아. 그 조부가 음. 등장해가지고 그 덜렁덜렁거리는 딜도로 막 아, 어어어. 쌍절곤 액션을 하는 그런 장면들. 그러니까, 그 약간 쉽지 않을 수 있어. 그러니까. 그러니까 2부부터는 엄마랑 같이 봐도 될 것 같은데 1부 쉽지 않다. 라는 생각이 들고 아까 얘기했다시피 좀 뻔한 주제일 수도 있지만 여러 가지 선택을 해서 이제 나타나는 그 양자경 배우의 다양한 모습들을 볼 수 있는 것이 재밌는 포인트였다. 무술을 하는 양자경과 광고판을 돌리는 양자경과 그런 것들을 보는 노래 부르기도 하잖아. 노래도 부르고 청소부도 하고 그런 한 배우의 다채로운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이제 선택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이제 그 남자 배우님을 보면서 가정함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한 영화 안에서 다양한 주제를 볼 수 있는 그런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초반엔 좀 힘들었다, 근데. 아까 음, 소유가 얘기한 것처럼 저도 아까 앞에 보면서 이거 내가 정신줄 잡고 얘기할 수 있을까? 끝까지 볼 수 있을까? 라는 생각했지만 역시 영화는 끝까지 봐야 된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음. 추천은 이제 모녀에게 추천하지만 엄마랑은 이후부터 보는 걸로 라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저는 그러면은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추천은 머릿속에 복잡한 사람들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오히려 머릿속이 복잡한 사람들이 이걸 보면은 일단 내 머릿속에 있는 건 그다지 복잡한 게 아닐 수도 있겠구나. 복잡 축에도 못 끼는구나. 약간 충격 요법을 받아볼 수도 있을 것 같고, 또 아까 말한 대로 이 영화가 결국에는 굉장히 당연한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 당연한 얘기를 그 복잡한 사람한테는 당연한 얘기를 당연하지 않게 잘 해주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의미에서 영화가 굉장히 그런 걸 잘하고 있다고 생각해서 그런 사람들에게, 머리가 복잡한 사람들에게 추천을 하면 좋을 것 같고, 한마디는 후회하는 걸 후회하는 걸 후회하지 마 후회를 더해서. 라고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약간 젊은 감독들의 좀 팡팡 터지는 그런 연출들을 보고 싶다 하면 추천드립니다. 이리 튀고 저리 맞아요. 튀는 탱탱볼 같은 그런 느낌이었어요. 되게 꼼꼼하게 귀여워. 맞아. 그래서 좋아. 자, 그러면은 꼼꼼하게 귀여운 우리 Everything Everywhere All at Once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까지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네, 좋습니다. 저희는 그러면은 다음 시간에 더 재밌는 작품을 들고 오겠습니다. 망망대해를 떠돌아다니는 여러분들께 유리병 편지를 던질게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